옛날 조선시대 번화한 한양 도성에는 이정우라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권위도 지위도 없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가난한 가정 출신이다. 그의 아내 서연아는 가족을 극진히 챙기는 현모양처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모퉁이의 작은 집에는 항상 어린 웃음과 친정의 따뜻함이 가득하다. 하지만 어떤 삶도 상상처럼 쉽지는 않다. 어느 날 밤 달빛이 고요한 하늘을 배경으로 높이 매달려 있어 단순한 초가, 지붕의 윤곽이 뚜렷이 드러날 정도였다. 작은 방에서 밤사이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 한 아이의 탄생을 알렸다. 연아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갓 태어난 아이를 꼭 끌어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행복은 빛났다. 옆에 서 있는 이정호는 눈이 그 작은 모양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매우 기뻐해야 했지만 그 대신 마음속에 은근한 걱정이 스며들었다. 가족은 형편이 좋지 않았고 이제는 한 입 더 먹고 앞으로 며칠 동안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밖에는 나무 사이로 산들바람이 불어 밤에 한기를 실어 나른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마치 애매한 속삭임처럼 다가오는 사건을 신호한다. 하루가 다르게 이어지고 농작물이 척박하며 집안의 식사는 갈수록 검소해진다. 화덕 위에 낡은 흙 솟은 약간의 묽은 죽만 남았고 아이들은 밥 한 조각 한 조각, 매일 밤 굶주린 울음소리는 칼날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베었다. 이정우 씨는 예전부터 짐을 짊어졌지만 오늘에 와서야 진정으로 자신의 무력감을 느꼈다. 그날 밤 초가 지붕을 얹는 작은 집에서 등잔불 아래서 정우는 낡은 나무 탁자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아이들이 찢어진 담요로 웅크리고 있는 앞들로 향했고 차가운 밤바람으로 인해 호흡이 덜컹거렸다. 밖에는 달이 하늘 높이 떠 있고 빛나고 있지만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는 계속 이럴 수는 없다. 이 가족은 가난 속에서 계속 맴돌 수 없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눈빛은 한 줄기 결심을 번뜩였다. 연아씨, 우리는 이 빈곤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개성에 가야 하고 가족의 따뜻함을 기원하기 위해 손에 은이 있다. 서연아는 집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아이의 찢어진 옷을 고쳐 입고 있었다. 남편의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깜짝 놀라 손에 있는 바늘이 땅에 떨어졌다. 그녀는 당황한 눈빛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무자비하게 나의 어머니와 나를 떠났나요? 아이는 여전히 붉고 눈을 뜨지 못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잘 봤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 그가 필요해. 연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우의 손을 잡으며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르르 떨렸고 간청과 절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가난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야채죽을 먹어도 고통스럽지 않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남자만 필요하고 아이들도 그들의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된다. 가지마. 어머니와 딸을 버리지 마세요. 정우가 연아를 바라보자 마음이 일렁였다. 그러나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순간적으로 약함을 제거했다. 그는 떠나지 않으면 이 가족은 영원히 가난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 나도 가족을 위해 떠났다. 날 막지 말았어야 했어.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도 잘할 것이고 나는 그들이 나와 같은 가난을 겪게 할 수 없다. 연아가 입술을 꼭 깨물자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단호한 눈빛을 보면 그가 결심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었다. 그날 밤 아무도 더 이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마를 것 같은 등잔불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정우는 눈빛에 사색이 가득했다. 그리고 연아는 눈물이 마르고도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정우는 짐을 조금 싸서 나갔다. 태양은 동쪽에서 점점 솟아오르고 이른 아침 햇빛은 낡은 초가 지붕을 비추고 있다. 연아는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거친 흙길에서 멀어지는
남편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문 앞에 서 있었다. 아침 바람이 매섭게 차서 그녀의 옷을 바람에 가볍게 날렸다. 그녀는 모른다. 이번 이별은 새로운 비극이나 희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태양은 점점 먼 산등성이 뒤에 숨어서 하늘 한 구석을 붉게 물들였다. 사양광 아래 먼지가 묻은 거리에서 외로운 사람의 그림자가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정우는 며칠 동안 산을 넘고 황량한 들판을 헤치며 작은 짐가방 하나와 거의 다 떨어진 물보라를 들고 다녔다. 그의 다리는 헐렁하고 옷은 설탕 먼지로 더러워졌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줄기 희망이 있었다. 개성. 드디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도시는 그가 살던 평온한 한양과는 거리가 멀었다. 개성은 번화하고 번화한 곳이며 각지에서 상인들이 비단, 쌀, 기타 귀중한 것들을 거래하기 위해 몰려드는 곳이다. 길 양쪽에는 상점이 인접해 있고 구매자가 붐빈다. 파이의 향기로운 냄새와 찻집의 나직한 향기가 어우러져 정우는 보지 못한 분주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탕한 사람에게는 이 번화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고 그를 더욱 소외시킬 뿐이다. 그는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일자리를 찾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그와 같은 촌뜨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손에 은이 몇 푼밖에 남지 않았을 때, 위가 텅 비고 다리가 걸을 수 없을 때, 그는 이 도시 한가운데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깨달았다. 그 순간 운명이 그를 한 남자에게 데려갔다. 그의 이름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유학자 박태훈이다. 사람들은 개성의 어떤 상인들도 그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소문났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을 경외하고 북뿐만 아니라 그가 유려한 미소 뒤에 숨겨둔 예측할 수 없는 책략들 때문에 경외심을 느낀다. 박태훈은 호화 찻집에 앉아 조정과 무역을 담론하는 부자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의 시선이 정우의 몸에 멈추자 입가에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저놈, 어디서 왔느냐? 정우는 고개를 들어 중년 단정한 의복, 날카로운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공손하게 몸을 굽히고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한양에서 온 소인이 가족을 먹여 살릴 일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직장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고민 안 해요. 태우는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정우를 떠나지 않았다. 당신은 정직해 보이지만 아무도 재능 없이 가난한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뭘 할 수 있어? 정우는 서둘러 대답했다. 소인은 가난한 출신이지만 장부를 계산할 줄 알고 신중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부에서 부서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소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태우는 싱긋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내가 약간 똑똑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것을 본다. 여기 있어라. 나는 후하게 지불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정우는 크게 기뻐했다. 며칠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자리가 생겼다. 감사합니다. 이 직업을 가지면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날부터 정우는 공식적으로 박씨 문화에서 집사가 되어 장부를 관리하고 돈을 관리했다. 처음에는 그는 단지 열심히 일하고 각 숫자를 신중하게 기록했으며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정부에서 호화로운 파티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많은 돈을 벌면 그는 곧 아내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박씨 일가는 평범한 곳이 아니다. 금주잔치를 들고 비단이 비싸다고 웃고 떠드는 호합한 연회장의 화려한 외양 아래 정오 같은 촌뜨기가 예상치 못한 함정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그리고 그는 근면하다라는 단어만 아는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도 바닥 없는 심연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개성의 밤은 황달빛 아래 고요하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나무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마치 유령 속삭임처럼 웅얼거리는 소리를 냈다. 박씨 종가 밖에는 높이 매달린 등잔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은은한 불빛이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벽에 반사된다. 몇 달 동안 정부에서 일한 후에 이정우는 점차 이곳의 생활에 익숙해졌다. 낮에 그는 장부의 머리를 파묻고
지출을 계산하고 정부에서 돈을 통제한다. 밤에는 피곤한 근무 시간 후에 조용히 쉬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무언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씨 문화에 들어간 이후로 그는 이곳이 단순한 가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실크 커튼 뒤의 칸막이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밤 파티, 날이 밝을 무렵에도 피리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음탕한 사치 풍경은 그와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 조금씩 스며드는 지하 파도와 같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기름 램프가 번들거리는 나무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우는 나무 탁자 옆에 앉아 관자놀이를 힘겹게 문질렀다. 그의 앞에는 두툼한 장부 더미들이 있고 눈앞에서 뒤엉킨 숫자들이 춤을 춘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식은 찻잔을 손에 쥐었지만 그 순간 갑자기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그는 들었다. 방의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지만 지금은 살짝 열려 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기를 동반한 산들바람이 불었지만 뭔가 이상했다. 유염한 실루엣이 조용히 들어왔다. 외롭지 않으세요? 그 목소리는 숨결처럼 가벼웠고 조용한 밤중에 노래처럼 울려 퍼졌다. 정우가 깜짝 놀라 돌아섰다. 그의 앞에는 부드러운 실크 의상이 노란 불빛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긴 머리카락은 느슨하고 눈은 멀쩡하지만 뭔가 깊은 것이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고 마음속으로 불안감이 일었다. 당신은 누구요? 지금 우리 방에 왜 들어왔어? 저는 정부에서 일하는 하녀 소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시중 들겠습니다. 소연은 땅에 닿지 않는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정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향기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은은한 연꽃 향기와 약간의 은은한 향기가 섞였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의 정우는 슬며시 뒷걸음질 쳤다. 그는 박씨 문화에 들어간 이후로 그녀를 본 적도 그녀의 이름을 언급한 사람도 들어본 적도 없다. 낯선 하녀가 새벽에 갑자기 그의 방에 나타났다. 아니, 이건 좀 심상치 않아.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마치 마력이 있는 것 같았고 그는 갑자기 의심이나 마음을 잊게 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살짝 웃으며 아련한 매력이 풍긴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박씨 부부에서 유공자들은 모두 누릴 자격이 있다. 당신은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주인의 유능한 발인데 설마 혜택을 받지 못합니까? 대우는 필요 없어요. 물러가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소연은 조용한 웃음소리와 부드러운 음성을 지녔지만 가슴을 자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녀는 서두르지도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서서 가볍게 술 한 잔을 따라 정우 앞으로 데려갔다. 술빛은 남색 도자기 그릇에 비치고 술향기는 부드럽지만 사람들을 이성을 잃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정우는 술잔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고향을 떠난 이후로 그는 쉬지 않고 일하며 항상 자신을 지켜야 하고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각 은하를 모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앞에는 그가 결코 만지지 않은 호화로운 향기로운 술잔인 상냥한 여인이 있다. 그는 자신이 그녀와 연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점점 이성이 모호해지고 밖에는 밤바람이 여전히 빽빽이 울리고 그는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그날 밤부터 이정호는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는 여전히 약간 주저하고 가족을 기억하며 주변의 유혹에 신경 쓰지 말라고 강요했다. 그런데 박씨 일가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자리도 발을 헛디딘 자들을 위한 유턴도 없었다. 매일 밤 달이 높이 뜨자마자 덮인 안방이 불빛으로 환하게 빛난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진수성찬, 절대 마르지 않는 술잔, 희미한 피리 소리가 섞인 웃음소리. 소연은 바람처럼 가끔 나타나고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비약하고 때로는 누구보다 글을 잘하는 지식인처럼 보인다. 정우가 일에 머리를 파묻자 그녀는 조용히 차를 따라 그에게 초점을 가져다 주었다. 그가 혼란스러운 숫자로 인해
긴장했을 때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피곤합니다.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단지 몇 자리 숫자일 뿐인데 그렇게 정신을 잃을 가치가 있습니까? 그 말은 마치 현모양처가 남편을 걱정하는 것처럼 상냥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 때마다 그녀는 더 대담하고 매력있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고 마치 함정이 가득한 꽃밭에 있는 화려한 나비처럼 보였다. 장부더미 옆에서 헌신하는 것보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즐겨야 하지 않나요? 그녀는 그에게 술을 따라 주었고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우연히 그의 손을 부드럽게 건드렸다. 그가 거절하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조금만 해보세요. 한 잔의 술은 당신의 가족을 잊게 할 수는 없지만 피로를 잊게 할 수는 있다. 처음에 정우는 여전히 자신을 지켰다. 그는 술 한두 잔만 마시고 일자리를 구실로 떠났다. 그러나 이 밤은 모레 밤으로 이어졌고 그는 점점 더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 그는 호화로운 잔치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소연의 은은한 향기에 익숙했으며 귀에 꿀을 붓는 것과 같은 달콤한 말에 익숙해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한 번만, 아주 조금만, 딱 한 번만 말했다. 하지만 발만 더럽혀진 진흙탕에 빠져본 사람이 있을까? 나는 원래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싶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정말 생각보다 좋다. 처음에 그는 단지 약간의 돈을 벌고 모아서 곧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입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친 천의 옷들이 매년 비단 옷으로 대체되었다. 시골뜨기 농부로부터 그는 이제 고급 의복을 입고 더 이상 거리낌 없이 부자 사이를 걸어다닌다. 소박한 나무 침대가 있는 비좁은 방은 언젠가 그가 평생 가졌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부드러운 이불과 낮은 연기를 내뿜는 향로를 가진 넓은 방으로 바뀌었다. 매일 아침 하녀는 따뜻한 물을 방까지 가져다 준다. 매 끼니마다 산의 진미가 눈앞에 가득하다. 그 모든 것을 그는 고향에 있을 때 감히 꿈도 꾸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여기 생활이 그렇게 좋다면 서둘러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까? 박씨 종가 밖에서는 겨울이 서서히 찾아오면서 첫눈이 지붕을 하얗게 덮었다. 어느 먼 곳 한양이 사는 작은 집에서 서연아는 매일 아이를 안고 문 앞에 서서 아득한 먼 길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가족을 위해 떠나겠다고 했던 남자가 이제 비단에 빠져 몇 년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몰랐다. 6. BNG TI PHA SAUH 박씨 종가에서는 밤마다 호화로운 잔치가 이어지고 화려한 횃불, 피리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귀한 권위가 잔치에 넘쳐 술과 양초가 반짝이는 촛불에 나부끼며 이정호 같은 가난뱅이가 꿈도 꾸지 못했던 번화가를 그렸다. 여기에 발을 들여놓은 날부터 그는 변했다. 더 이상 조용한 시골뜨기가 아니라 이제 그는 고급 옷을 입고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부유한 사람들 사이를 걸어다닌다. 그는 자신이 설 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단지 노란가지에 앉아도 멀리 날 수 없는 세 장의 갇힌 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가장 호화로운 곳에서 하고 가장 어두운 비밀이 항상 숨겨져 있는 것을 잊었다. 그날 밤 달도 없고 바람도 긴 복도를 통해 불어와 차가운 공기가 어두운 구석으로 스며들었다. 연애에서 나온 정우는 입가에 술기운이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취하지 않았다. 그는 바깥 공기를 좀 들이마시고 싶고 떠들썩한 웃음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데 지금은 갑자기 낯설어진다. 그의 발걸음은 큰 병풍 뒤에 숨겨진 구석에서 우연히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멈췄다. 낯익은 두 목소리가 고요한 밤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곧 함정에 빠질 것이다. 확실히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소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달콤해 보이지 않고 불안감이 감돌았다. 정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이상하다고 느꼈다. 함정.
함정에 빠질 사람. 조용하지만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원래 체스였다. 그는 영원히 이 삶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상실을 맛보게 해줘. 정호 죽는다. 밤바람이 방금 들은 것에 비해 조금도 싸늘하지 않지만 그의 손은 가볍게 떨렸다.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는 그것이 단지 오해일 뿐이라고 믿고 싶어 했다. 근데 태훈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또렷하고 착오가 있을 수 없어요. 여기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은 향기로운 술잔, 감미로운 의복, 소연의 달콤한 말, 태훈의 친절 모든 것을 모두 함정입니다. 정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황홀감, 자부심, 모든 게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는 정직, 가족, 의리를 바꿨다. 그냥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덮개 안에서는 여전히 플루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정호에게는 운명의 비웃음 같은 공허한 소리뿐이었다. 그는 함정에 빠졌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날 개성의 밤은 특히 어두웠다. 하늘은 달도 없고 별들도 짙은 구름층에 가려 마치 천지가 숨죽인 것처럼 운명의 함정에서 도망치는 사람을 목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박씨 문중에는 등잔불들이 아직 타오르고 잔치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여기저기서 플루트 소리가 울리고 실크 커튼 뒤에서 그림자들이 춤을 추고 흔들리는 촛불 아래 여전히 술잔이 채워졌다. 하지만 오늘 밤 이정우는 더 이상 그 재미에 도취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아름다운 꿈속에서 살고 있는 척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박태훈의 손에 든 체스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괴상한 노차림, 향기로운 술잔, 소연의 달콤한 말, 관저, 주인으로부터의 중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연극, 짜여진 함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는 바보이고 자발적으로 연로되었다. 이제 그는 두려움과 후회밖에 없다. 그가 자랑스럽게 얻은 호화로운 방에서 정호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창문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에도 그의 손은 떨리고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몇 푼 안 되는 운노와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낡은 옷, 며칠을 버틸 수 있을 만큼 마른 봉급을 가지고 다닐 것이 별로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너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만약 그가 한순간이라도 늦는다면 다시는 이곳을 탈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속았다. 집에 가야 해.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게 쉰 목소리였다. 그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는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서연아도 어린 아이들도 기억 못하는 게 얼마나 오래됐을까? 그는 너무 멀리 갔고 길을 잘못 들었지만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은 모두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정우는 발돋움을 하고 방을 나가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 발 한 발 조심했다. 복도 밖에서는 등불빛이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며 차가운 돌계단을 비추고 있다. 멀리 홀에서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주 빠르게, 아주 가볍게 한 걸음씩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문간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져 있을 때 그는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정호 씨 어디 가시려고요? 그는 멈췄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그가 누구인지 안다. 그는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쓰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당신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습니까? 이 늦은 밤 아무에게도 작별을 고하지 않고 떠나실 건가요? 그녀는 여전히 평상시처럼 우아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예견한 것처럼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정호는 꿀꺽 삼키고 목소리를 높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다. 소현, 우리는 가야 한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가볍지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여전히 눈을 부릅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나은 삶을 원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은화를 원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 거 다 갖고 계시는데 왜 갑자기 그 어려운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위해 다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환상일 뿐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그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되찾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밧줄 당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당신도 눈치챘나요? 소연은 전혀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만 지었지만 그 눈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었다. 그녀는 가느다란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박태훈 씨가 이걸 모를 것 같아요. 정말 여기에 발을 들여놓아도 퇴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자신이 아무런 장애 없이 여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자신을 속박할 수 없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대문을 향해 돌진했다. 소연이 안 쫓아와요. 그녀는 그냥 거기 서서 그의 등이 밤중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복도를 지나 그녀의 옷을 부드럽게 날렸다. 그리고 그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호 씨 정말 탈출하실 수 있을까요? 정우는 큰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갔고 다리는 단 1초도 멈출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알고 도망쳐야 한다. 너무 늦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해. 집에 돌아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집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집 문에 다다랐을 때 그의 다리는 멈칫하는 것 같았다. 집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여전히 오래된 그림 지붕이고 단순한 흙벽이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마치 그가 너무 오래 떠나서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는 모른다. 그가 두고 간 아내가 여전히 그를 받아줄까? 그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왔다. 아내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서연아가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다. 늦은 오후에 빛은 작은 문으로 새어나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여느 때와 같은 온화함은 더 이상 없고 단지 시들고 인내심이 있을 뿐이다. 소리를 듣고 그녀는 돌아섰다. 그녀의 눈이 그를 만졌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물도 기쁨도 분노도 없습니다. 추울 뿐이죠. 아직도 이목구비가 돌아왔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정우의 마음을 칼로 베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를 비난하며 왜 그녀와 그녀의 모녀를 떠났는지 그에게 물어볼 것이다. 하지만 아니, 그녀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처럼 애처롭고 차가운 눈빛으로 거기에 서 있었다. 정우가 쓰러졌다.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다. 부끄러움이 가슴에 가득 차서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가 틀렸어. 나는 이성을 흐리게 하는 유혹에 넘어갔다. 죄송합니다. 말이 탄식처럼 튀어나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할 말이 없다. 그는 행복한 가정, 현모양처, 착한 아이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가짜 현란한 것 때문에 교환했다. 그는 부자가 될 수 있고 지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욕심을 내고 눈을 가리고 욕망을 묵도록 유혹하고 깨어나면 모든 것이 소나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면 적어도 그는 붙잡고 싶어 한다. 밖에는 황혼의 그림자가 점차 사라지고 현재 정우의 막연한 운명처럼 잿빛 하늘색만 남게 된다. 밤바람이 작은 문틀을 타고 들어와 집구석에 있는 등잔불을 흔들었다. 소박한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서연아의 얼굴을 덮고 있어 더욱 시들어 보인다. 그녀의 눈은 이정우에게 쏠렸지만 원망이나 분노는 없었고 깊은 슬픔만 있었다. 정우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바짝 숙이고 감히 아내를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한때 집안의 우두머리이자 집안의 기둥이었지만
지금은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애원하는 불량배와 다름없다. 밖은 밤이 깊었고 희미한 달빛이 낡은 초가 지붕을 비추었다. 이웃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추운 겨울 밤중에 벌레 소리만 남아 있었다. 이 집에는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고통을 억누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멀리 떠났고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상냥했던 아내는 이제 창백했고 그녀의 눈은 그가 알지 못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아이들, 그가 몇 년을 두고 떠났던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자랐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마도 그들이 기대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뭔가를 말하고 싶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 막혔다. 사과로 아내와 아이들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울 수 있을까? 연하는 여전히 조용하지만 정호는 어깨가 가볍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녀의 손은 어린 아이를 감싸고 있는 얇은 담요를 꽉 움켜쥐고 마치 겨울밤의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그리고 그녀의 삶이 그녀의 가족에게 쏟아진 불행으로부터 이 작은 생명을 보호하려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당신은 우리 어머니와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나요? 그는 떠났고 이 집은 어둠만 남았다. 아이들은 매일 밤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언제 돌아오실지 나에게 묻는다. 그런데 정답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매일 나는 아이들이 먹을 충분한 밥을 얻기 위해 물을 나르고 벼를 심고 장작을 패야 한다. 겨울이 오면 집에 묽은 죽밖에 없다. 아이들이 기침을 할 때마다 나는 그들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고 약 4다리를 살 수 있는 은이 없었기 때문에 하느님께 자비를 빌었다. 그녀는 목이 메어 잠시 멈췄다. 하지만 나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가난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다. 기다림입니다. 나는 그가 얼마나 많이 돌아오기를 바랐고 언젠가 이 문이 열릴 것이라고 믿었고 그는 들어와 나와 내 어머니를 껴안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일, 매달 나는 시간이 흐르는 것만 보았고 외로움과 절망만 보았다. 나는 한때 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정호는 입술을 깨물며 연하의 한마디가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힘든 시절을 상상할 수 있다. 연약한 여자, 혼자 온 가족을 부양하고 고난을 겪고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낸다. 그는 겨울밤에 그의 아이들이 어머니의 무릎에 웅크리고 아버지에 대해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그는 머리를 땅에 바짝 대고 숙이고 목소리가 쉰다. 연화, 나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 내 잘못이야. 나는 너무 멍청했고 욕심이 눈을 멀게 했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와 딸을 버렸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 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교환하여 잘못을 만회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쉽게 용서할 수 없다. 연하가 그를 오래 쳐다봤다. 그녀는 날마다 수척하고 초췌하고 얼굴이 지저분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강한 남편이 아니며 더 이상 세상을 정복하고 싶은 몽상가도 아니다. 지금 그녀 앞에서 인생을 충분히 쓴맛을 본 한 남자, 처음부터 다시 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죄인. 그녀의 숨결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눈빛이 진정되었다. 그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나는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도록 무자비하지 않을 것이다. 정우는 눈을 들어 희망에 부풀었다. 연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작은 부엌으로 걸어가서 마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끓는 죽솥에 조용히 물을 붓는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그 정도면 충분했다. 그녀는 그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쫓아내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그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눈물이 조용히 차가운 땅바닥에 떨어졌다. 밖에는 여전히 밤바람이 불었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함을 느꼈다. 겨울바람은 살을 내는
따뜻한 추위를 동반한 단순한 초가 지붕마다 여전히 불고 있다. 하지만 이정우의 작은 집안에서는 회개의 불길, 친정의 불길, 다시 시작할 기회에 불길이 치솟았다. 몇 년 동안 환상을 쫓다가 마침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은 금은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호화로움에 빠졌을 때 아마도 그는 돈이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쓰라림을 맛보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한 소박한 식사는 박씨 부부의 산의 진미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는 잘못된 길을 택한 적이 있다. 그는 한때 눈을 가리고 탐욕이 발걸음을 통제하고 달콤한 말이 의리를 흔들도록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상실의 심연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의 가치를 이해했다. 연화는 더 이상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속상하게 하기 위해 가혹한 말을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침묵, 그녀의 인내심이 그에게 준 인생에서 가장 깊은 교훈이었다. 그는 그녀의 쓴소리를 듣고 아이의 뺨에 조용히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 공허함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믿음이 한번 깨지면 치유되더라도 예전처럼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는 기회만 있으면 다시는 그것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날부터 그는 진정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통통하게 쟁기질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가 벌어들인 은 한 푼은 적지만 눈물이며 다른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인격으로 교환하는 것도 아니다. 한양이 여전히 가난한 작은 집이지만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 현모양처 손재주가 있고 가족의 온기가 있다. 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인생은 유혹이 많고 용기가 부족하면 한번 발을 헛디디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후회할 줄 안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처음부터 다시 할 기회가 있다. 행복은 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것에 있다.